이곳에 악마가 있었다. 2018년 9월 인도 비하르주 파트나 지역. 최근 들어 11살 딸이 이유 모를 구토 증세를 보이자 걱정이 된 부모는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진단 결과 아이가 구토를 한 건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애가? 그 이후 부모는 딸에게 조심스레 자초지종을 물었는데요. 그리고 소녀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얘기. 교장 선생님이 숙직실에서 저를 괴롭혔어요. 도가니네, 도가니. 딸을 임신하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학교 교장이었던 겁니다. 진짜 아휴. 아휴. 난 이게 제일 싫었어. 이 기사가. 왜냐면 내가 하면서 제일 싫었어. 그치. 2018년 7월 인도 비하르주 파트나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11살 소녀. 그러던 어느 날 잠깐 선생님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교사 아비셰크 쿠마르가 소녀를 숙직실로 부른 건데요. 그리고 소녀가 숙직실로 갔을 땐 교사 아비셰크가 아닌 학교 교장 아르빈드 쿠마르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뭐야 이거? 이후 그는 11살 소녀에게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거 지옥이지 학교입니까 저게? 그렇게 된 거죠, 저의 아니, 저걸 아이한테.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생지옥이야 생지옥. 아니 11살 아이한테 무슨 짓이에요 이게? 11살 아이는 또 선생님 말 잘 듣는다고 또 갔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교장 아르빈드는 7월부터 8월까지 최소 6차례에 걸쳐 소녀에게 몹쓸 만행을 이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소녀는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어떻게 또 이거를 서로 짜고 그런 짓을 하지? 난 정말 이런 게 절대 다수가 이런 건 아닐 텐데 극소수일 텐데도 이런 건이 하나가 뉴스에 나오면 괜히 학교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요. 그치. 학교를 어떻게 보내나.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 2월 14일 인도 법원의 최종 판결. 교사 아비셰크에게는 약 75만 원의 벌금과 종신형이 또 교장 아르빈드에게는 약 150만 원의 벌금과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사형시키면 뭐합니까? 이 소녀 인생 이미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12위 공개합니다. 순애보의 비극적 결말. 2019년 2월 중국 화이안시 남자친구 리 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헤어진 손 씨. 그런데 얼마 후 그녀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잘 살아. 깜짝 놀라 하천으로 달려간 손 씨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리 씨를 발견. 수영도 잘 못하는 그녀는 남자친구를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하천으로 뛰어들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물에서 무사히 나온 건 죽겠다고 물에 뛰어들었던 리 씨 혼자였습니다. 응? 리 씨를 구하려던 여자친구 손 씨는 안타깝게도 물살에 휩쓸려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아우 어떡해. 아,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구하고 본인은 이제 사력을 다해가지고 힘이 빠져서 헤엄을 못 쳐서 나오신 건가? 그런데 이 사건에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리 씨, 당신을 고의적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자친구인 리 씨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걸 알게 된 손 씨는 리 씨와 크게 다퉜는데요. 이후 자리를 뜬 손 씨에게 자살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보낸 리 씨. 그런데 이것은 페이크! 모두 남자친구 리 씨의 쇼였던 겁니다. 경찰이 하천 교각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고 추궁한 결과 손 씨가 자신을 구하려고 다가오자 리 씨는 오히려 그녀를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강제로 끌어당긴 겁니다. 왜? 그리고 수영을 못하는 손 씨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이 리 씨는 혼자 빠져나와서요. 하천 교각 난간을 붙잡고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안전하게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뛰어오는 모습만 봐도 아, 나를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마음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인간이라면. 그 여자친구가 또 수영 못하는 걸 잘 알았을 거고. 이 사건으로 체포된 남자친구 리 씨는요. 아 여자친구에게 겁만 주려고 했어요.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요. 하지만 검찰은 고의적 살인 혐의로 그를 기소했고요. 결국 리 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너무 솜방망이야.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11위를 공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러시아. 너튜버 스테니슬레이브 레시니코브는 평소와 다름없이
구독자들과 소통하며 생방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 여자친구를 괴롭히면 후원금 $1,000 쏴준다. 저걸 제안하는 놈도 이상하지만 설마 저걸 받아쓰려고? 스테니슬레이브는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에 우리처럼 화를 네. 내기는커녕 자신의 여자친구 발렌티나를 발코니에 가둔 뒤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모스크바의 12월 평균 최저 기온은 영하 8.6도입니다. 평균이요. 게다가 당시 발렌티나는 겉옷을 입지 않은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와, 저거는 동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근데 러시아 유명하잖아요. 막 물 뿌리면 그대로 얼어버리는. 그대로 거. 얼죠.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 지나친 아니, 거지. 게다가 속옷바람이었다며. 후원금과 조회수에 눈이 멀어서요. 여자친구를 혹한의 추위에 방치하는 사이 그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자, 이후에 구급대원들이 스테니슬레이브의 집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미 그녀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게 명백히 살인이에요. 저 여자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자, 여러분, 제 기사 끝나는 줄 아십니까? 네? 뭐라고요? 아직은 분노하기에 이릅니다. 뭐가 더 있어? 여자친구 발렌티나 시신을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사망 요인은 저체온증이 아니었습니다. 에? 뭐라고? 바로 머리 부상이었습니다. 방송 초반에 스테니슬레이브가 그녀에게 폭행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니 발렌티나는 원래 뇌졸중을 앓고 있었다고요. 아니 얼마나 세게 때렸길래 그렇죠. 사람이 죽어? 반성 없이 저렇게 계속 뇌졸중 운운하는 것도 너무 꼴보기 싫네요. 또 하나의 사실은 사망 당시 네, 그것만 아니면 좋겠어요. 발렌티나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전 방송에서 임신 사실을 공개해 남자친구인 스테니슬레이브를 비롯해 구독자들까지 이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 구독자들도 똑같은 놈들이네 그럼. 구독자들도 쓰레기인 거죠.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자친구의 생명과 바꾼 후원금 100만 원가량입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자, 이번에도 누구보다 타인을 보살피고 헌신해야 할 직업의식을 저버린 악마들의 만행을 고발해보겠습니다. 올해 3월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위장 질환으로 두 번째 긴급 수술을 받게 된 3살 소녀 쿠시 미슈라. 그런데 의사는요, 갑자기 수술을 중단했습니다. 아니 긴급한 상황이라 손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이미 늦어. 이미 늦은 것이냐. 이게 저희 전 재산이에요. 어떻게든 모자란 수술비를 마련할 테니 제발 시간을 좀 주세요. 아니 뭐라는 거야? 아, 수술비 없으면 수술 못해. 쿠시의 아버지에 따르면요, 어려운 형편에 가진 농지를 전부 팔아서 전 재산인 20만 루피, 한화로 약 312만 원을 마련했는데요. 병원비는 50만 루피, 780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비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수술 부위를 제대로 봉합하지도 않은 채 퇴원을 시켰습니다. 살인인데 이게 살인이잖아. 거기 열려 있으면 다 기름 들어가고 더 안 좋아지잖아. 그거 알면서 알만한 사람들이 의사가 이게 뭐야? 자, 제대로 된 수술을 받지 못하고 퇴원한 쿠씨는 다른 병원을 전전했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코에 의료 호스를 꽂은 채 병원에서 쫓겨난 쿠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SNS에 공개되자 사람들은 대분노, 그리고 언론에서도 소녀의 죽음과 비인간적인 병원의 실태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한편 논란이 지속되자 주정부에선 조사에 나섰고요. 국가아동권리보호위원회에서도 처벌을 촉구. 하지만 병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뭔 사실 무근이야? 아니 저 아이가 마취해서 깨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 부모는 또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눈물 나네. 눈에 담긴 아이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었을 거 아닙니까? 아 꺼져가는 생명이 당신에게는 그저 한낱 돈으로밖에 안 보였나요?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5위 공개합니다. (2018년 6월) 터키 하칸 아이살과 아내 셈라 아이살 부부가 터키의 버터플라이 계곡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당시 아내 셈라는 임신 7개월로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데이트도 즐기고 계곡 절벽에서 함께 사진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임신 7개월이라는 게 부부의 대화의 90%가 애지. 얼마나 힘들어. 우리 아내, 우리 아이 키우면 어떻게 키우자. 애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하면서. 그리고 얘는 어떤 인생을 살까. 뭐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또 힘든 거 위로해 가면서 앞으로 키울 아이 물건 사고 그 좋은 얘기만 할 때거든요. 그게. 자, 그런데 이 사진을 찍고 얼마 뒤 아내 샘라가 계곡 절벽에서 추락,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망한 샘라 오빠의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남편인 하카는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고요. 경찰 역시 하칸이 절벽에서 아내를 밀쳐 살해한 것으로 보고 하칸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하칸을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는요, 바로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사망한 아내 샘라 앞으로 보험금 약 5,600만 원이 들어져 있었고요. 유일한 수혜자는요, 남편 하칸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보험회사죠? 사망보험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심지어 그녀가 사망하기 전 아내 몰래 그녀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은 정황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저 사진 찍으면서 웃으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사진까지는 있는데 내가 죽일 리 없다. 이 알리바이 세우려고 저 사진 찍은 것 같아. 여기에 남편 하카는요, 아내 샘라가 보험 수혜자로 자신을 지정한 줄 몰랐다고 주장. 자신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아내가 절벽에서 떨어진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하칸이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에 난항을 겪던 그때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끌고 들어가네. 위험한 곳으로. 그렇습니다. 사고 당일 계곡에 있던 한 관광객은요, 그 남자 좀 이상했어요. 둘 중 한 명은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았다고요. 우연히 본 하칸의 행동이 너무나 수상해 영상으로 찍었다며 경찰에 제보한 겁니다. 딱 걸렸네. 그리고 15분 정도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는 그 절벽에서 무려 3시간이나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하칸이 주변을 살피며 범행 타이밍을 노렸다. 즉, 계획된 살인범죄라고 판단한 것이죠. 끔찍한 건 3시간을 계속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치. 자, 지난 2월 검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아내가 웃고 있는 마지막 사진을 보고도 정말 느껴지는 게 없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법원에서 40대 남성 알리 엘메젠에게 징역 212년이 선고됐습니다. 212년이요? 네. 이 정도면은 뭐 흉악범? 흉악범. 연쇄살인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건의 발단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라에 세 아이를 둔 아빠 엘메제는 막내를 캠프에 보내고 당시 8살, 13살이었던 아들 2명과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여보, 우리 아이를 좀 살려줘요. 엘메젠 가족이 탑승한 차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 당시 엘메젠과 아내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요, 카시트에 묶여있던 두 아들은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은 아빠 엘메젠의 계획적인 자작극. 엘메젠이 일부러 사고를 일으켜 이 자폐증을 앓고 있던 두 아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엘메젠이 이토록 끔찍한 짓을 벌인 이유, 바로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놀라운 사실, 아빠 엘메젠은 2012년 7월부터 불과 8개월 사이에 가족들 명의로 8개의 생명보험에 가입, 연소득의 5분의 1을 생명보험료로 내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보험을 가입해서 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럼 와이프는 이거 동참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 엘메젠의 끔찍한 계획을 일체 몰랐습니다. 사실 엘메젠은 사고 당일 아내도 아이들과 함께 죽을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계획과 달리 아내가 생존하자 이번에 또 다른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엘메젠은 보험금을 독식하기 위해 아내의 신분을 도용하고 아내 명의의 수표는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 보험금 26만 달러, 한화 약 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까지 다 죽이고 내가 다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 혼자 계획한 거니까. 진짜 사이코패스. 정말 악마. 이건 사이코패스. 정말 기막힌 건 엘메진이 친아들을 죽여서 가로챈 돈으로 사들인 게 부동산과 보트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후에 체포된 엘메진은요. 아니 제일 후회되는 건 경찰에 잡혔다는 거예요. 처벌의 의미가 없네. 아무 의미가 없죠. 남겨진 아들이 너무 불쌍해.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2021년 2월 28일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한 경찰서에 아이가 사라졌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경찰서장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신고자들에게 아이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물었는데요. 그러자 자신이 엄마라고 밝힌 브리테니 고스니는요. 저희는 집에 있었고 아이가 혼자 공원에 간다고 나갔는데 사라졌어요. 그리고 엄마 고스니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제임스 해밀턴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이가 실종된 것 치고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한 말투에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자 경찰서장은 신고한 이들을 의심, 강하게 추궁했는데요. 그러자 고스니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 아, 그래요. 사실 제가 죽였어요. 사건은 실종 신고 이틀 전으로 돌아갑니다. 세 자녀와 함께 한 공원으로 나들이를 떠난 엄마 고스니. 공원에 도착한 그녀는 6살 아들 제임스 허치슨을 혼자 버려두고 나머지 자녀들만 차에 태운 채 그대로 출발한 건데요. 버린 거예요? 버린 거야? 왜 쟤만 놔두고? 혼자 버려지자 겁에 질려 다급하게 자동차 문 손잡이를 잡고 매달린 허친슨. 그런데 말입니다. 엄마 고스니는 이를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냉정하게 속력을 냈습니다. 결국 허친슨은 자동차에 매달린 상태로 끌려가다가 도로 위에 내팽개쳐졌고요. 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부딪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머머. 그리고 그 충격적인 장면을 차 뒷좌석에서 다른 두 아이들이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나 버려지겠구나. 그래서 간절하게 잡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매달린 아이를 또 달고 달린 거 아닙니까? 도로 위에 쓰러진 허친슨을 보고도 외면하고 사라졌던 고스니는 30분 뒤 다시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망한 아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요. 다음 날 새벽 남자친구인 해밀턴과 함께 아들 허친슨의 시신을 강에 유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뻔뻔하게 실종 신고를 한 건데요. 너무 충격적이네. 유기까지 하고 실종 신고를 태연히 한다. 야, 이거는 뭐 부모 자격을 떠나서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이다. 인간 자격이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아들을 왜 죽인 겁니까? 아들을 죽인 잔혹한 엄마 고스니. 하지만 그녀는요. 남자친구가 애들을 버리라고 시켰다고요. 남자친구가 시켜서 한 짓이라고 주장. 게다가 나머지 두 자녀도 유기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 결국 고스니는 살인, 과실치사, 사체 유기,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구금된 상태라고 합니다. 남은 두 자녀들 역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못할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엄마인 고스니의 범행을 고스란히 모두 지켜봐야 했던 두 자녀는 현재 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와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경찰은 고스니가 허친슨의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한 강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허친슨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팬데믹이 만든 신종사기. 전 세계가 약 2년째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설상가상 돌연변이 바이러스로 세 번째 백신을 맞는 이 부스터샷까지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8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부스터샷에 이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이 등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몇 번을 부스팅을 한 거야? 몇 번을 맞은 거예요? 그럼 두 번을 맞으면 되고 세 번째가 부스터샷인데 네. 네 번, 5번 맞은 거예요? 한 사람이? 자, 브라질 보건부에 따르면 한 남성은 지난 5월부터 10주 만에 5번이나 코로나19 백신을 종류별로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이 두려운 6번째 백신 접종을 시도했습니다. 염려증이구나.
자, 추가 백신 접종 시 1차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지만 당국은 백신 접종센터에 발생한 정전으로 접종 사실 확인에 차질이 생겼던 것으로 추측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브라질은 백신 부족으로 수차례 접종 일정이 연기됐었던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 남성은 이미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보건당국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백신 접종 기회를 앗아간 겁니다. 너무 이기적이다. 못됐다. 아니 사실은 뭐 이제 노인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 백신이 더 시급하잖아요.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그렇죠. 근데 자기 살겠다고 저걸 다 뺏어가면 어떡합니까? 그거 일단 10주 안에 5번 맞으면 그 좋은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거니와 오히려 정말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닐지. 아니 좋다 해도 그렇죠. 예, 본인만을 욕심쟁이죠. 위해서 저러면 안 되죠. 전 세계가 백신 확보 전쟁에 나서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백신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요. 자, 먼저 일본에선 지난해부터 어르신 백신 예약하기 힘드시죠? 10만 엔 입금하면은 먼저 접종받게 해드릴게요. 자, 사기꾼들은 보건당국 공무원들을 사칭, 주로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백신 예약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고요. 이 밖에도 코로나19 백신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관련 사기가 끊이질 않자 일본 경시청에선 공무원이 전화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당국은 아예 백신 사기 관련 주의사항을 배포. 뿐만 아니라 중국, 식염수를 코로나19 백신으로 속인 사기꾼들, 폴란드, 주름 개선제 넣은 가짜 코로나19 백신 적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그 심리를 이용해서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악질적인 그런 신종 사기 수법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15위 공개합니다. 주의, 그 메시지를 의심하라.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일하는 군의관입니다. 당신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이런 메시지 받은 분들 있을 겁니다. 얼핏 보면 달콤한 메시지 같지만 실상은 최근 활기치고 있는 신종 사기 수법, 연애하는 척 상대를 속여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 이게 속나? 이걸? 이게 너무 되게 많이 취하니까. 아니, 저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왜 나한테 말을 걸어? 난 이 생각밖에 안 들던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더 충격적인 거는 네. 그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제보를 하는 건데 제 사진을 긁어간 계정들이 자기한테 말을 시킨다고 그런 그게 먹히나? 그게 먹히나? 유럽 나 그게 진짜 황당한데? 바보 이거 좀 기분 나쁜데? 아니 그게 먹혀야 그걸 이게 개정하는 왜? 아니 제보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신고를 했더니 답이 더 황당했는데 규제를 못한대요. 어머 내 사진을 쓴 것만으로는 사기 계정인지 내 팬 계정인지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 나는 팬이 없다. 공무원 당신도 아시지 않냐? 내가 팬이 있는 게 말이 되냐? 심지어 나는 안티 팬도 없다. 지난해 초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가 무려 57건 발생. 그리고 피해 금액만 1,000만 원부터 많게는 4억 원에 이르기까지 어이없게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로맨스 스캠 사기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맨스 스캠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느냐? 대표적인 유형을 소개해드리면 저는 시리아 파병 미군인데 작전 중 금괴를 발견했어요. 이거 당신한테 보낼 건데 운송비 좀 내줄래요? 러시아엔 당신 같은 남자 없어요. 당신과 살고 싶어요. 근데 한국을 가려면 비용이 필요해요. 근데 진짜 외로우면 혹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 금괴를 왜 나한테 보내?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사기꾼들은 외국인들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주로 파병, 군인, 사업가, 의사, 심지어 나사 직원까지 소위 엘리트 직업군을 사칭하고요. 또 피해자들의 외로운 심리를 이용해서 일상 사진을 보내면서 달콤한 말로 랜선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연인으로 생각하는 피해자들에게 항공료, 통관 수수료, 택배 수출 비용 이런 온갖 이유를 대면서 돈을 뜯어냈는데요. 자, 이걸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예방 방법 없습니까? 경찰에 따르면 모르는 외국인이 SNS로 접근하는 것은 대부분 로맨스 스캠 목적이라며
낯선 외국인과의 인터넷 교제를 주의할 것, 인터넷상으로만 연락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입금하지 말 것, 선물 발송을 빙자한 배송업체 사이트에 접속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14위를 공개합니다. 현실판 Catch Me If You Can. 자, 두 기자님들 실제 희대 위조지표 사기꾼 이야기를 다룬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 주연의 영화 Catch Me If You Can 보셨죠? 아, 너무 좋죠. 그 사실 그 신분을 계속 바꾸잖아요. 디캐프리오가 패기를 치는데 아주 대단하죠. 사실 뭐 그 영화의 주인공이 오늘의 끝판은 아니죠. 사실은 자, 그런데 이번 특종은 영화 Catch Me If You Can의 버금가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기와 변신의 귀재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영어, 스페인어 등 7개 국어 이상을 구사하며 무려 100개 이상의 신원과 여권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기 행각을 벌인 콜롬비아 출신 국제 사기꾼 33세 후안 카를로스 구스만. 야, 100개의 신원이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그러냐. 내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저 정도 사기꾼이면 다 기억할 것 같아요. 아, 그러려나? 네, 구스만은요 스펙만큼 전과도 화려합니다. 미국에서만 3번 추방당했고요. 2005년 영국에서는 감옥 수감 중 2개월 만에 탈옥. 이후 아일랜드에서 붙잡혔다가 프랑스로 추방되는 등 각국의 골칫거리로 당시 캐나다, 콜롬비아, 러시아, 일본, 멕시코 등 무려 7개 나라에서 수배 중인 국제 수배범이었습니다. 아, 확실히구나. 아니 뭐라고 돌아다니길래 7개국에서 수배를 당해요? 자, 구스만은요 딱 하나. 세계 각국의 초호화 호텔만 노렸는데요. 최고급 호텔들의 숙박한 척하면서 스위트룸 손님들의 정보를 입수했고요. 그 손님 행세를 하면서 호텔 카페와 바를 수시로 드나들고 환전을 핑계로 리셉션 직원들에게 얼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 뒤 스위트룸 주인이 외출한 때를 틈타. Claro, yo solicito la llave, ellos me dan una llave original y ellos abren una caja fuerte. No forzona ni la puerta, ni la caja, ni la ventana, ni nada. ¿Cómo lo hacen? 자, 이런 수법으로 그가 훔친 돈만 무려 단어 약 1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저런 식으로만 16억 원을. 저게 돼요? 드러난 것만. 드러난 것만이지, 그러니까. 그냥 장기 투숙하는 되게 부유한 비즈니스맨인가 보다 하지 뭐 사실 뭐야 이렇게 의심을 안 하잖아요. 아니, 저러다가 실제 방주인하고 마주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 구스만은 범죄 행각을 벌이다가 실제 방주인을 마주쳐도 당황하기는커녕 아 일찍 오셨네요. 호텔 직원입니다. 룸 컨디션 체크 중이었어요. 뭐 필요한 거 없으시고요? 야, 무범하다. 사실 구스만의 사기 인생은 10대 때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신고식도 화려했습니다. 자, 가난 때문에 가출한 구스만은 1993년 미국 마이애미 공항에서 거의 죽기 직전의 몰골로 비행기 랜딩 기어에서 발견되는데요. 뭐라고? 자신을 콜롬비아에서 온 14세 고아라고 호소,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많은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17세였고요. 부모님도 버젓이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목숨 걸고 저 랜딩기어에 숨어간 거 아니에요? 참 아니, 그렇게 보였다면 기부금 보낼 수 있죠. 있죠 당연히. 보낼 수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13위를 공개합니다. (2017년 11월) 미국 필라델피아의 고속도로에서 한밤중 운전을 하다 길을 잃은 케이트 맥클루어.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자동차 연료마저 떨어지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니, 저 연료가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노숙인이었던 조니 보빗은 자신의 전 재산인 $20, 하나로 약 24,000원가량을 탈탈 털어 자동차 연료를 구매, 맥클루어를 도와줬습니다. 야, 노숙인 본인도 어려우실 텐데. 그렇죠. 힘든 일에 처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 아주 미담 기사인데요. 도움을 준 보빗에게 보답하고 싶었던 맥클루어는 남자친구와 함께 온라인 기부 사이트에 이 사연을 게시했고요. 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훈훈한 사연에 무려 14,000여 명이 기부에 동참, 며칠 만에 약 4억 7천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우와.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18년 9월, 노숙인 보빗이 돌연 이 맥클루어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 설마. 보빗의 주장에 따르면 그 빌어먹을 커플이 저한텐 기부금을 한 푼도 안 주고 자기들끼리 다 써버렸다고요?
맥클로우와 남자친구가 약 4억 7천만 원의 기부금 중 약 3억 9천만 원을 가로채 고급 자동차를 구매, 전용기로 여행을 다니며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맥클로우와 남자친구는요. 기부금이 아니라 저희 돈으로 차 사고 여행을 갔던 거라고요. 그리고 약물 중독에 빠진 보빗이 약물을 끊고 일을 시작하면 기부금의 나머지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뭔데 줬다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뭐 재 재활센터도 아니고 저걸 왜 자기들이 결정하죠? 아니 근데 둘 중에 하나 중에 누굴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아니 이건 너무 명백한데 뭐. 저 사람 도와달라고 사연을 올리고 기부금을 받았으면 그건 다 줘야지. 자기가 왜 가져? 자, 그런데 수사 결과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 맥클로우는 자동차에 연료가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보빗은 그녀를 도와준 척도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커플과 노숙인 보빗은 기부금을 모으기 한 달 전 도박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아, 나 돈 필요한데. 아, 어디 돈 나올 데 없나? 저한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함께 하실래요? 콜? 큰 돈을 벌 궁리를 하던 세 사람은 기부금 자작극을 계획합니다. 한 팀이었어. 그러네. 자, 그렇게 거짓으로 사연을 작성해 기부금을 편취한 것이지요. 대단하다, 대단해. 차라리 저렇게 갈등을 빚었던 게 다행이네.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 그렇지. 사람들의 어떤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게 너무 나빠. 2010년 스페인 파코 산스란 남성이 온몸에 악성 종양이 무려 2천여 개나 퍼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스페인 유명 진행자인 호르헤 하비에르 바스케스와 스페인 유명 축구 선수인 알바로 네그레도 등 유명 인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 2010년부터 약 7년간 무려 약 3억 5,700만 원에 달하는 기부금이 산스에게 전달됐습니다. 종양이 어떻게 몸에 2천 개나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이거 뭐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잘 쾌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좀 불안합니다. 오늘 주제가 또 주제인 만큼 희대 사기꾼 중에 이분이 또 나왔다고 한다면 아 이거 가슴 아픈 일인데요. 기부금을 받은 지 7년 만인 2017년 3월 경찰에 체포된 파코 산스. 사실 산스의 몸에 퍼진 악성 종양은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네요. 어쩌죠? 산스는 시한부 행사를 하며 방송 출연, 자선 행사를 연 것도 모자라서요. 파코 산스 협회까지 개설, 치료법 연구에 필요한 자금을 모은다는 명목하에 기부금을 유도한 것입니다. 아휴. 자,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선진 치료법이 있다는데 스페인에서는 치료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네요. 산스는 임상 실험을 핑계로 스페인 주재 미국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미국에 무려 11번을 방문, 치료하는 척 사기를 쳤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모든 경비를 지원받아 미국 여행을 즐겼다고 합니다. 야, 저거 또 미국 대사관은 또 어떻게 속았냐?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해서 들통난 겁니까? 산스가 자신의 투병기를 담은 책을 출판한 적이 책도 있었습니다. 냈어? 왜 인쇄 받아야 되잖아요. 잠이 오나? 그게 안 돌아네. 자, 이때 책 편집자가 산스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차곡차곡 증거를 모아 이 산스를 경찰에 신고했고요. 그리고 산스가 기부자들을 조롱하는 미공개 영상이 함께 폭로되며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습니다. Necesito no, pulso no. Necesito vuestro impulso, necesito vuestra visa. 이게 이제 연출 찍다가 막 자기들끼리 노는 거구나. 와, 진짜 진짜 선한 마음을 지금 이렇게 이용하다니 진짜. 사람들의 선량한 마음을 악용해 기부금을 편취한 사기꾼들, 그 만행에 대한 대가를 단단히 치러야 할 겁니다. 오케이! 투자자 200명 속인 금융사기꾼 체포. 100억 가로챈 희대 사기꾼 법원행. 1999년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사기 행각으로 체포된 아이라 모나스. 사실 그는 증권 사기 혐의로 수감된 적이 있는 사기 전과자였습니다. 아니, 사기로 처벌하고 또 사기를 쳤어요? 그렇죠. 아유, 정말. 스케일도 크다. 200명을 상대로 100억을 사기친 거면. 간땡이가 얼마나 그렇군요, 부어야 아니네. 저런 걸 할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가 범죄를 저지른 장소가 다름 아닌 교도소 안이었다는 겁니다.
교도소에서 사기를 어떻게 쳐요? 뭐 만나기는 해야 사기를 치는 거 아니야? 희대의 사기꾼에겐 가능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1999년 당시 금융사기 혐의로 2년에서 4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던 모나스는 자신이 운영하던 2개의 투자회사 직원들에게 교도소 내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나 지금 유럽 출장 중이라 연락이 잘 안 될 거야. 확실한 종목이 있으니까 얼른 고객들한테 전달해. 모나스의 수감 사실을 몰랐던 직원들은 그가 일러준 투자 정보를 고객들에게 그대로 전달. 고객들은 직원들의 말을 믿고 돈을 송금했던 겁니다. 그렇게 모나스는 약 200명의 투자자들에게 850만 달러, 한화 약 100억 원의 투자를 받았지만 약속한 주식은 단 한 주도 사지 않은 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휴. 아니 근데 어쨌든 반성하라고 그 교도소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이런 사기 행각을 하면 안 되죠. 결국에는 감금이 돼 있으니까 뭐 가족들이나 뭐 이런 최소한 인권 배려를 위해서 그런 전화 연결을 쓰게 해주는 건데. 야, 진짜 그걸 또 대박이다. 사기에 쓰다니. 정말 상종 못하는 인간이네요. 차원이 다르다. 하지만 이 모나스는 2001년 복역 17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재소근무네요, 재소근무. 그리고 이게 저 경제사범은 미국 내에서 가중처벌되고 또 종종 전과가 있으니까 이게 뭐 몇백 년형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요. 이거 더 강력하게 처벌을 왜 못했지? 분노하긴 아직 이릅니다. 모나스는 가석방으로 풀려나자마자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연방검찰 수사관에게 그대로 다시 체포. 370만 달러, 한화로 약 43억 원이 남아있던 은행 계좌도 동결됐다고 합니다. 100억 원을 받았다면서요? 네, 근데 43억 원밖에 안 남았어요? 시원하게 쓴 거죠. 그럼 교도소 안에서 전화 통화만으로 50억을 날린 거예요? 그런 셈이네요. 어떻게 해야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4위를 공개합니다. 여기가 오구나. 오! 이런 건 나오더라. 자, 오토 가자. 호주 역사상 최대 화이트 칼라 범죄. 2017년 호주를 발칵 뒤집어 놓은 희대의 세금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밝혀진 피해 금액만 우리 돈으로 약 1,400억 원을 기록. 그런데 당시 천문학적 피해 금액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기극에 호주 국세청 부청장 마이클 크랜스턴의 아들 애덤과 딸 로렌이 가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등잔빛이 어디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오히려 아무리 아들이라도 그걸 믿고 세금 사기를 당할 수가 있나? 우리 아빠가 부청장인데 뭐 이랬나? 그게 되나? 세금 사기단의 주요 인물인 애덤과 로렌은 대기업을 고객으로 둔 회계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들은 정말 교묘하게도 국세청 직원들이 문제 삼지 않을 금액 선에서 체납액을 만들어서 세금을 횡령해 온 건데요. 그리고 애덤과 로렌을 주축으로 한 10여 명의 사기단은 세금을 횡령한 돈으로 수십 대의 고가의 차와 비행기, 예술품, 보석 등을 구입하는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세금 사기단은 탈세 사실을 인지한 국세청과 경찰의 합동조사로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기에 가담한 애덤과 로렌의 아버지이자 당시 국세청 부청장이었던 크랜스턴은요. 40년 가까이 탈세자들을 추적해온 근면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자녀들이 천문학적인 세금을 횡령한 사실에 사람들은 큰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저런 부여자가 어딨냐? 아유, 천하의 불효를 했네. 진짜. 근데 이제 아버지를 우리가 지금 두둔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도 혹시 뭐 가담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경찰에 따르면 부청장 크랜스턴이 자녀들의 사기에 가담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돼. 전략을 생각해야 한다. 혹시 국세청에서 연락 오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렴? 자녀들의 부탁을 받고 국세청 정보를 열람한 사실, 그리고 아들과 관련한 국세청의 감사 기밀 정보에 접근한 사실뿐 아니라 뒤늦게 아들의 사기 행각을 알고도 대처법을 알려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아이고 이 아버지야. 이 사실이 알려지고 사람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크랜스턴은 사임했고요. 공무원 지위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2019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그리고 희대의 세금 사기를 벌인 그의 자녀들은 사기 및 돈 세탁 혐의로 현재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이들이 벌인 세금 사기극.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걸 그것도 알만한 사람들이 왜 몰랐을까요?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전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비율을 70%까지 올린다는 반도체 굴기를 선언. 기업들에게 무려 1조 위안, 약 17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7년에 설립된 중국의 신흥 반도체 기업 H사에서는요. 중국 최초로 7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공정 시스템 반도체를 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7나노급 기술을 보유한 대만의 반도체 기업 T사의 최고 운영 책임자 출신 장상희를 CEO로 영입했고요. 중국 반도체 업계의 슈퍼루키로 급부상한 H사는 2년여 동안 우한시 정부로부터 약 2조 5,600억 원의 투자금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니 중국 정부가 지금 반도체 쪽을 엄청 밀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2020년 1월에 전해진 충격 보도. H사 공사 중단, 임직원은 잠적, 정부도 속았다. 중국 반도체 사업 위기. 알고 보니 H사의 대주주란 기업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 H사가 들여왔다던 최첨단 반도체 장비는 노후된 구식 장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H사가 영입한 장상희 CEO는요. 제가 CEO인데 회사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고요. 정말 저한텐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와. H사가 공언한 7나노급 기술 개발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이에 현지 일부 언론에서는 H사가 정부 투자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뉴스를 예전에 들었는데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진짜 무섭지도 않아. 이건 진짜 목 내놓고 한 거 아니에요? 목숨 내놓고 한 거죠. 목숨 걸고. 자, 보도에 따르면 H사의 창립 멤버인 카오산, 롱웨이, 리쉐엔 3명은 모두 반도체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카오산은 대만 T사 장상희가 우리 회사 CEO로 온 거 아시죠? 믿고 맡겨주시죠. 업계에서 유명한 장사기를 영입하며 반도체 시장에 신뢰를 얻어서요. 우한시 정부로부터 투자금을 이끌어낸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이름이 이제 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름값으로. 중국 정부나 뭐 우한시 정부도 그렇죠. 그걸 믿은 거잖아요. 우한시 정부에서도 일단 뒷수습을 시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자금난에 처한 H사를 인수한 뒤 사업을 정상화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올해 2월 전 직원을 해고하며 청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중국이면 진짜 형 세게 나올 거예요. 못 잡았나 궁금한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알려졌다는 거 이게 정말 사기 행각이 너무 허무맹랑했다는 거잖아요. 재판할 때마다 모모하는 남자. 2013년 3월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한 가정집에 화재가 발생. 집주인인 64세 여성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 여성은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야? 그러면은 불나기 화재 전에. 죽였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렇죠. 그럼 혹시 그 흔적을 없애려고 방화를 한 거 아니에요? 이미 죽여놓고 네네. 경찰의 추적 끝에 체포된 용의자는 사망한 여성과 오랜 친구 사이였던 53살 남성 게리 로슨. 그는 살인과 방화, 증거 조작, 시신 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지지부진. 법원은 판결을 내리지 못했고 재판은 3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게리 로슨의 재판이 3년 동안 이어진 이유. 뭐라고요? 뭐야? 게리 로슨은 재판 때마다 마치 악마에게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절규, 이상 행동을 보이며 난동을 부렸고요. 이로 인해 재판 진행이 불가능. 이렇게 로슨의 재판은 무려 3년이나 연기됐던 겁니다. 어쨌거나 이건 뭐 못할 것 같은데요, 이 상태로. 재판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긴 한데 뭐 약물 치료 같은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판이 3년째 접어든 2016년 게리 로슨의 난동에 당황한 판사와 달리 검찰은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재판 때마다 로슨이 발작을 일으키자 검찰이 로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정신과 의료진에 따르면 게리 로스는 2013년부터 쭉 꾀병을 부리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쇼라고 합니다. 자, 그동안 로스는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정신질환이 있는 척 연기를 해왔던 겁니다.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3년 내내 별짓을 다 하네요, 진짜. 그 노력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마시지.
결국 3년이나 재판을 연기시킨 로슨의 거짓 연기는 모두 들통이 났습니다. 법원은 살인과 방화, 증거 조작, 시신 훼손 등 모든 혐의를 포함해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연기까지 행한 게리 로슨에게 최대 8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에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연기가 아닌 죄를 뉘우치는 진심만이 통한다는 것 깨닫길 바랍니다. 범죄와의 전쟁, 죄와 벌 19, 7위 공개합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 해결한 모모. 2017년 6월 미국 중국인 유학생이었던 장잉잉이 돌연 실종. 경찰은 CCTV를 통해 장잉잉이 한 남성의 차에 타는 것까진 확인했지만 이후 더 이상 그녀의 흔적을 찾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얼마 뒤 경찰은 결정적 제보를 입수. 크리스텐슨이란 남성을 살해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오, 실종 사건이 아니고 살인 사건이었네요. 근데 그 남자가 살인범이라는 뭐 증거를 찾은 겁니까? 사실 경찰은 실종된 장잉잉의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크리스텐슨을 체포한 이유. 크리스텐슨의 여자친구 블리스의 주장에 따르면요. 사실 이 여자 내가 죽였어. 시신은 절대 찾지 못할걸. 크리스텐슨 본인이 장잉잉을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고 자신에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구체적으로 범행 수법을 묘사한 크리스텐슨. 이에 블리스는 경찰에 신고. 하지만 경찰에 체포된 크리스텐슨은요. 글쎄,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여자가 죽었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자신은 살해 사실을 자백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뭐야? 한 사람은 일단 거짓말하는 건데 네. 블리스의 증언 말고 다른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은 사실 처벌하기 힘들죠. 증거가 없으니까요. 법정에선 크리스텐슨은 결국 살해 혐의가 인정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뭐야? 그럼 채택된 거죠, 증언이? 그렇죠. 법정에서 크리스텐슨이 살인범이라고 판단한 결정적 증거 바로 녹취 파일. 크리스텐슨이 범행을 자백할 때 여자친구인 블리스가 그의 말을 녹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 역시. 이 녹취 증거 덕분에 결국 크리스텐슨은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텐슨의 이 끔찍한 범행에 유족들과 일각에서는 사형을 주장,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인데다가 녹취 증거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걸까요? 배심원들은 끝내 사형 선고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고요. 결국 판사는 사형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죄와 벌 19, 6위 공개합니다. 살인범을 밝혀낸 소녀의 모모. 2019년 4월 방글라데시 18살 소녀 라피가 학교에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발견. 라피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라피의 분신 자살인가 싶었던 이 사건은 명백한 살인 사건이었는데요.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 사건 당일 라피는 복면을 써 얼굴을 가린 의문의 남성들에 의해 학교 옥상으로 끌려갔는데요. 성추행 고소한 거 당장 철회해. 안 그러면 너 죽여버릴 거야. 2주 전 학교 교장에게 성추행당해 고소를 했던 라피. 범인들은 라피에게 교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철회를 강요한 겁니다. 하지만 라피가 끝까지 응하지 않자 그들은 라피의 몸에 등유를 끼얹고 불을 질러버렸는데요. 그렇게 그들은 라피의 죽음을 분신 자살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요. 범인이 어쨌든 자살로 위장을 하려고 그 짓을 벌인 건데 네. 범인은 잡았어요? 가까스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된 라피가 죽음에 직면한 순간에 남긴 이것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 범인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라피가 사망 직전에 남긴 결정적 증거. 교장 선생님이 절 성추행했어요. 이 일로 전 죽겠죠. 온몸이 불에 타는 끔찍한 고통을 겪은 라피. 하지만 범인을 밝히기 위해 그 엄청난 고통을 겨우 견뎌내고 죽음 직전 자신의 목소리를 휴대폰에 녹음, 증언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렇구나.
이후 비록 라피는 사망했지만 라피가 남긴 증언을 토대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요. 그 결과 교장이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라피를 청부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라피 살해에 연루된 범인 16명은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죽어가는 순간에 남긴 결정적 증언, 말로 표현 못할 고통 속에서도 범인을 처벌하고 싶었던 소녀의 한 맺힌 마음 아니었을까요? 범죄의 전쟁 죄와 벌 19, 5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들통난 살인자. 2004년 미국 마이애미. 당시 14살 중학생이었던 마이클 에르난데스는요. 평소 연쇄 살인범을 동경, 급기야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화장실로 따라와봐. 보여줄 게 있어. 같은 반 친구 제이미 고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 결국 법정에선 에르난데스는 1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니, 어릴 때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아, 근데 피해자도 너무 가엾고. 그런데 2012년 미성년자에게 가석방의 기회를 주지 않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면서요. 복역 중이던 에르난데스에게도 재심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2016년 다시 법정에 선 에르난데스. How senseless it was because he was always such a good friend to me. And I wanted to apologize to his family, to his mother. I had to learn over the years how wrong it was, what I did, and how much pain I caused you. 재판장에서 고개를 떨구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난 너무 불안한 게 또 연기일까 봐. 저게 진심이면 그나마 좋겠는데. 근데 또 엄청 어린 나이였으니까 진짜 반성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가만히 되고 반성하는 모습이 가만히 돼서 네. 감형해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하지만 판사는 에르난데스에게 또다시 종신형을 선고. 화끈하네. 반성이 반영이 전혀 안 됐나 보네요.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에르난데스를 지켜보던 검사는 네, 보여주기식 눈물 잘 봤습니다. 통화 내용을 내가 들어볼 거라고는 생각 못 했나 보죠? 에르난데스가 한 여성과 나눈 교도소 내 통화 녹취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Why don't you practice your weekend learning how to cry? 뭐야? 야, 와, 열받는다. Oh my God. Better bring a sharp object to the interview. You have something in your hand, Mr. Hernandez? No. Stab. Oh, see, I can... 야, 진짜 나쁜. 자기 죄를 여전히 반성을 안 하는 거잖아요. 날 좀 찔러볼까? 눈물 안 나면? 그러니까. 어떡하지? 뭐 이러고 앉았잖아, 지금. 괘씸한 범인이네요. 저거는 가중처벌해야 돼. 통화 녹취 공개로 인해 드러난 에르난데스의 악어의 눈물. 법이 베푸는 마지막 온정인 가석방 기회마저 뻥 차버린 에르난데스는요. 2021년 4월 결국 감옥에서 지병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 죄인에게 주는 벌의 목적이라는 게 처벌뿐 아니라 교화에 있는 거잖아요. 교화의 효과는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이런 어떤 시스템을 역이용하려 한 점이 아주 악랄해 보입니다. 예. 범죄와의 전쟁, 죄와 벌 19, 4위 공개합니다. 45년 만에 충격적인 모모. 2016년 9월 영국 13살, 14살 된 두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80대 남성 알버트 스타키. 당시 법정에는 피고인 스타키의 딸 카렌 락하트도 자리했습니다. 조용히 재판 과정을 지켜보던 딸 락하트는 얼마 뒤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오, 근데 뭐 딸이 아버지의 증인으로 나온 걸 보면은 좀 아버지를 그래도 좀 유리한 증언을 하려고 나온 걸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딸의 입에서 흘러나온 아주 충격적인 말. 저는 사실 어릴 적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우와. 그렇습니다. 아빠 스타키는 45년 전 겨우 11살이었던 딸 라카트를 성폭행. 자, 이렇게 스타키는 친딸의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던 것이죠. 당시 너무나 어렸던 라카트는
아빠가 자신에게 저지른 짓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다가요. 점차 나이가 들면서 아빠가 해서는 절대 안 될 잘못된 행동임을 깨달았지만요. 엄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상처받으실 거야. 엄마만이라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딸 라카트는 가슴 아픈 진실을 마음속에 감추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45년간 감춰진 스타키의 추악한 민낯. 그런데 스타키는 반성을 모르고 또다시 어린 소녀들을 성폭행. 더 이상 스타키의 끔찍한 행태를 참을 수 없었던 딸 라카트는요. 아빠가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서 진실을 증언했고요. 결국 판사는 스타키에게 징역 16년형을 선고. 그리고 스타키는 수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감옥에서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45년 만에 내뱉은 용기 있는 목소리. 상처받은 딸이 추악한 아빠에게 내린 마지막 응징이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죄와 벌 19, 3위 공개합니다. 2003년 1월 9일 프랑스 9살 소녀 에스텔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한 차량에 의해 납치를 당했고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에스텔을 찾기 위해 신문과 방송국이 나섰고 많은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지만 끝내 소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라진 소녀는 에스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이자벨과 파비엔을 시작으로 2003년까지 16년 동안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무려 14명의 젊은 여성들이 같은 방식으로 사라진 겁니다. 야, 이거는 그러면 같은 납치범인 건가요? 이게 인신매매 같은 거 아닙니까? 연쇄 납치범 이런 거예요? 2003년 범인은 13세 소녀를 납치하려다가 덜미가 잡혀 체포됐는데요. 범인은 당시 61세였던 미셸 프루니레. 수사가 시작되고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른 그의 범죄 행각. 프루니레는 8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그중 에스텔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럼 에스텔 사건은 범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 일부만 자백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프루니레가 에스텔을 살해했을 거라는 정황은 충분했습니다. 프루니레의 컴퓨터를 조사하던 중 에스텔의 사진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건이 있던 당일 프루니레에겐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아들에게 생일 축하 전화를 걸었다는 것, 실제 통화 기록도 존재했고 기록상 프루니레의 집에서 사건 장소까지 250km나 떨어져 있었기에 그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었는데요. 야, 이게 알리바이는 있는데 결정적인 알리바이는 있는 거잖아요, 지금. 증거도 에스텔도 찾지 못한 채 수사 종결. 결국 이 사건은 미제로 남을 뻔했는데요. 그런데 그 후로부터 16년 후인 2019년 에스텔 사건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결정적 증인이 등장하며 프루니레는 에스텔 사건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사건의 키를 쥔 증인의 정체는 바로 그의 아내였던 모니크 올리비에. 그녀는 에스텔 사건이 있던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건 건 프루니레가 아니라 접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라고 했어요. 그날 그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니 이 얘기를 왜 이제 해? 협박당했을 수 있지. 무슨 협박이야? 벌써 범죄가 몇 갠데. 사실 그의 아내 올리비에는 프루니레의 납치와 살인을 도운 공범이었습니다. 프루니레가 체포될 당시 같이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요. 그녀는 프루니레에게 정서적 학대를 당했고 게다가 공범이었으니 처음부터 진실을 밝히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6년이 흐른 뒤 에스텔의 가족이 딸의 실종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하는 등 진범을 잡기 위해 포기하지 않자 용기를 내 나선 겁니다. 아내의 폭탄 증언에 프루니레도 결국 본인의 죄를 자백. 이미 다른 사건으로 2008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프루니에는 에스텔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21년 5월 감옥에서 사망했는데요. 아내의 결정적 증언으로 16년 동안 묻혔던 사건의 진범은 밝혀졌지만 아직도 에스텔의 시신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죄와 벌 19, 2위를 공개합니다. 살인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된 모모. 2015년 3월 새벽 SNS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과 글.
브리트니 지금 어딨어? 왜 연락이 안 돼? 집에 도착하면 연락 줘. 사랑해. 뭐야? 왜 친구한테 보내는 거죠? 지금 약간 느낌이. 그죠? 친구랑 만났다가 집에 간다고. 너 왜 연락 안 받아? 어. 빨리 연락 줘.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죠. 헤어지고 나서 연락이 안 네, 되니까 왜 연락을 안 주냐. 그로부터 6시간 뒤 캐나다 세스커툰의 외곽 지역에서 한 여성이 시체로 발견됐는데요. 이 여성의 이름은 브리트니? 맞습니다. 뭐야? 사망한 여성은 당시 18살이었던 브리트니 가골. 도대체 6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즉시 브리트니의 마지막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사람은 샤이엔 앙트완. 평소 브리트니와 친자매처럼 지내던 절친으로 SNS에 글을 올린 사람도 샤이엔이었습니다. 뭔가 쎄한데. 쎄하지. 뭔 일이 있었던 겁니까? 경찰은 브리트니의 마지막 행적을 함께했던 샤이엔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샤이엔은 브리트니랑 밤새 술을 마셨어요. 너무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샤이엔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목격자도 없었고요. 그렇게 사건은 2년 동안이나 미궁에 빠지며 장기 미제 사건이 될 뻔했으나 2017년 3월 사건 2년 만에 드디어 브리트니를 살해한 진범이 잡혔습니다. 범인이 누구였어요? 진범은 설마. 바로 그녀의 친구였던 샤이엔이 맞았습니다. 뭐야? 뻔뻔스럽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2년 동안 찾지 못했던 결정적 증거가 뭐가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채택된 증거는 바로 사건 당일 샤이엔이 SNS에 올렸던 이 사진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시죠. 왜? 무서워. 무서워. 그냥 왜? 예쁜 사진인데? 그냥 친구랑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그렇죠. 브리트니 가골이 사망할 당시 시신 옆에는 벨트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요. 경찰은 범인이 이 벨트로 브리트니의 목을 졸라 죽였을 거라 추정. 그리고 이 사진을 다시 한번 잘 보면 같은 모양의 벨트가 보이시죠? 뭐야? 저 있잖아. 저기 벨트가 여기 있잖아. 네네네네네. 자기 벨트를 풀러서 친구를 죽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머. 사진 속 샤이엔의 벨트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벨트가 동일했던 건데요. 눈썰미 좋은 수사관이 사진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샤이엔이 착용하고 있는 벨트를 발견. 그리고 벨트에서 검출했던 DNA와 샤이엔의 DNA를 대조한 결과 정확히 일치! 진범을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된 겁니다. 결정적 증거가 나왔음에도 샤이엔은 끝까지 브리트니를 죽인 기억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요.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명백한 증거로 인정하고 샤이엔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